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건의 전문이 공개된 뒤에도 해석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왜 김 여사의 문자를 공개했는지를 놓고 지금 공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로 언급된 내용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포함돼 있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한 후보 측에서는 21일에 사퇴 요구 받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퇴 요구가 사실이라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한 걸 보면 그와 무관하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한 사과 의사만큼은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다 같이 내릴 수 있는 판단 같아요. 그 시점에서 발생했던 다른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과하겠다라기보다는 사과하기 곤란하다 쪽으로 당시에 인식을 한 건 분명합니다. 1월 21일 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 문자를 둘러싼 이 파동이요. 최근에 점점 뭔가 해소되는 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방도 치러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5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5건의 문자 전문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 공개가 된 뒤에도 여전히 공방은 치열한데요. 우선 5건의 문자.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보죠. 날짜별로 좀 돼 있죠.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5건입니다. 15일에 2건.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됐다. 조바심이 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뭔가 굉장히 약간 내용상으로 보면 낮은 자세로 뭔가를 설명하는 듯하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불거졌던 명품백 의혹 이와 관련된 거죠. 모든 게 제 탓. 죄송하다. 그리고요 19일에는 이슈 커질 가능성에 지금 대국민사가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판단을 해주신다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일에 다시 한번 사과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대통령 역정에 마음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뭔가 또 설명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자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바로 시작된 공방과 논쟁은요. 이 문자의 의도가 대국민 사과를 하려는 것이냐, 사과를 하지 어렵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냐, 이게 공방이 붙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영부인이 직접 본인이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제 좀 전문을 읽으면서 좀 밑줄을 꺼봤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 사과드립니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가 5번 나왔고요. 잘못했습니다 였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또 3번 나와요. 총 11번 이런 식으로 표현 단어만 다르지 사과하는 표현을 11번이나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내 듣기평가 시험을 뭐 치르는 것처럼 좀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무리하게 좀 해명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여러 움직임이나 전후 맥락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사과를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여러 건의 문자 중에 사과 부분이 아주 강조돼 있던 그 표현이 많이 들어갔던 19일, 1월 19일 문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문 내용 굉장히 긴데요. 그중에 핵심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에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죠.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다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또 씁니다. 자, 여기서 네 분 패널께 OX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죠. 자, 지금 원문 공개된 문자 다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미 뭐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패널 분들께서는. 자, 이 문자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시면 O고요. 아, 이거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아, 세 분이 O고요. 이건 분명히 사과 의향이 들어간 거다. 한 분만 이건 사과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O를 들으신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O. 그러니까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들고 얘기해 주세요. O를 들어주세요. 네. 이때 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1월 24일에 한 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 그리고 당은 이것을 논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만 보도가 되고 끝났죠. 그때는. 네네. 그런데 그때 보도가 됐는데 당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몰카 공작의 그 실체를 파헤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왜 사과하냐. 그리고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은 충분히 이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때 당시에 저는 영부인의 입장에서 보낸 것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수의 입장에서 보낸 것 아니고 이때 당시에 텍스트 자체는 정말 본인이 이 당사자로서 이 사과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정말로 말 그대로 읽씹한 거냐? 저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때 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전달한 것도 맞고 한동훈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이 문자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는 논의가 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이제 첫 번째 시작 키포인트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네 분 패널 중에 유일하게 X.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공개된 5건의 그 문자 가운데 방금 보신 19일자 문자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자 내용 자체만 그대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5건의 문자는 연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 그렇죠. 그 지금 앞에 15일자 2개의 문자라든지 뒤에 25일자 문자, 23일 문자를 보면 사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죄송하다, 곤혹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해 부탁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암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온 거는 19일자예요. 자, 그런데 이 19일자도 문자 아까 다 보셨지만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사과하면은 지지율이 반등되겠느냐? 반등된다면 난 사과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 19일자를 제외하고 23일자에도 사과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19일과 2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너 나가라. 사퇴 논란이 있었어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3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 대통령 오기 전에 그 눈 날리는데 30분 동안 벌벌 떨면서 있다가 대통령 오니까 90도로 전한 날이에요. 자, 이걸 놓고 보면 이 맥락이 과연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이미 그 사과 논란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23일, 25일에 사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라면은 지지율 때문에 정말로 사과하기 힘들었다면 총선 끝나고 대패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도 그다음에 총선 끝난 이후에도 소위 말해서 암행을 하다가 다시 언론에 나왔을 때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표현을 쓴 거 외에는 제대로 된 사과를 국민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맥락으로 보면 어렵다는 거죠. 두 분이 각각의 어떤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설명했는데 결론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사과 의사 분명히 있었다. 아니다. 전체 맥락 보면 사과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다른 두 분 좀 들어보죠. 최소영 평론가 역시 O, 그러니까 사과 의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맥락을 봐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맥락 봐야죠. 근데 저는 이 문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1월 19일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번의 문자 가운데 앞에 2번은 일반론적인 얘기가 있고 뒤에 2번은 이제 화해 종용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 19일 문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직전에 1월 17일과 1월 18일에 큰 분기점의 발언이 나옵니다. 1월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빗댄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1월 18일 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17, 18 사실은 이거를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 내부에서 불거진 이슈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낸 겁니다. 냈는데 여기서 바로 19일 날 문자로 답신을 하는 그 발언에 화답하다 답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해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하라면 하겠다. 위원장 판단에 따르겠다. 그럼에도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나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난 그런 의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판에서는 사과가 꼭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 하지만 내가 대선에서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것이 10% 빠져왔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저는 사과를 할 테고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신호만 달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저는 그 다르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여선훈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느 대목을 보고 O를 선택하신 겁니까? 저는 뭐 문자 그대로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사과의 의지가 이제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약간 몰랐던 것 같아요.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거. 근데 그걸 가지고 아예 사과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억지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용산에서 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답장을 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산의 생각과 용산의 안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였죠. 사과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의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예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쪽에서는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거는 사과의 의지가 없다. 난 대답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지만요. 이 편지 내용 중에 이게 문자 내용 중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무슨 자격. 여기 보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타 이런 설명까지 하면서 죄송하다.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분 현말 내려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자 파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론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파생된 논쟁과 논란을 만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인데 또 다른 거는요. 이 문자 내용이 왜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이거 누가 공개한 겁니까? 물론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처음에 발신자, 처음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는요. 지금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맞서고 또 있습니다. 서로들 의심을 하는 듯도 하죠. 자,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5건의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는 지워진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제 여사님이 갖고 계신 문자였지만 여사님이 이거를 다른 분에게 이제 보내서 이게 전달이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사님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 진짜 한동훈 체제 난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대척점에 정치적으로 있었던 게 이철규 의원이었고. 한동훈 후보께서 본인의 그 문자를 친한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진중권 씨가 자기가 본인 또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고 진중권 씨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죠. 정치권 흘린 거냐 이거. 누가 흘렸냐 이거를. 무슨 목적으로 흘렸냐 이겁니다. 서로 지금 다른 곳을 지목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이 박정훈 의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출마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지목합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 언론 통해서 이런 반응이 좀 보도되죠. 관련 얘기 들어서도 실제 내용 본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또 한동훈 캠프 쪽이죠. 장동혁 의원. 이거 문자 논란이요. 친윤과 원희룡 캠프 주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원희룡 캠프 쪽 이준호 대변인.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친한 기자에게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지목하는 쪽이. 우선 박정환 교수님. 이른바 이제 친한계 측에서는 이철규 의원, 친윤, 뭐 핵심으로 꼽힌 이철규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결국은 누가 이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겠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득을 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 여사가 문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소위 쌩깠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측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와 대립점에 있는 쪽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친윤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친윤이나 또는 한동훈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 결국은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승환 전 의원장과? 네. 반대로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캠프 또는 친윤계 쪽에서는 이거 자작극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의 해결자는 지금 총 셋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캠프 쪽에서 자작했다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해서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뭐 선긋기를 좀 넘어서 통화도 했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야권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가 전대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 직접 관계자들이 들어본 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여사께서는 굉장히 참담해하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곤혹에 빠지게 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몰카 공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었던 사인 간의 어떤 개인적 얘기가 나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관련된 이 뭐 메시지 주고받은 이런 것까지 공개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외부적 공격으로 받으셨던 분이 이 전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의 것을 이용한다? 저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3자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나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제3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3의 뭐 친윤 그룹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나갔을 때 첫 번째 반응 제일 처음 나온 반응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시키지 마라.
그다음 더 강한 수위로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당 선관위가 직접 성명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통령실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자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기득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정작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문제가 원래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두 프레임이 계속해서 그 전대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원희룡 후보가 안 보여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전 두 번째 피해자는 원희룡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무슨 세력, 제3자라고 그러는데 더 궁금한데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3자 말씀하시는데 누굴까요? 분명히 이승환 전 행장관 머릿속에는 누군가 떠오르면서 얘기를 하신 듯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네요. 또 저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자, 일단 상황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서로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보낸 여러 건의 문자 중에 눈길을 잡는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동지란 표현입니다. 동지요. 정치권에서는 자주 쓰기도 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월 23일 보낸 문자 내용 중에 있어요.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지 사이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건가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 결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 들인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앞서서는 무슨 댓글팀? 뭘 글을 쓴 거? 이런 얘기 좀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요, 아무리 봐도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동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쓸 때 동지라는 용어는 정치적 동지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동지를 해왔고 정치적 행위를 그동안에 해왔다라는 것을 누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인정한 거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선웅 전 행정관. 김건희 여사는 무슨 의미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동지라고 칭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20년 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뭐 20년 동안 서초동에서 함께한 이제 한 팀, 원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앞에 무슨 검찰 동지 이런 게 생략이 된 겁니까? 검찰이라는. 뭐 여기 보면은 여정을 같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동지라는 표현 뭐 그거 이제 원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지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그 후보가 예전에 법무장관이었고 그전에는 검사였어요. 검찰 신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같이 한 거냐.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도 나갈 수도 있는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두 분이 뭔가를 국정을 의논했다, 논의했다, 상의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로 민주당은 뭔가 이제 이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정 평론가는 영부인과 여당의 당시 비대위원장 근데 동지란 표현을 써서 뭔가 설명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관용구적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지잖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정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말씀하신 바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한동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고 한동훈 위원장을 또 얘기할 때 윤석열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중앙지검 3차장 국정농단팀 수사팀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장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여정 옆에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결혼한 이후에 본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을 동지로 칭하지 그럼 적으로 칭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동지를 제가 꺼내온 이유도 이런 것 같아요. 사과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우리 신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끄집어내려니까 동지라는 단어를 가져옴으로써 이 맥락의 의미를 극대화시킨 거죠. 신뢰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죠. 강조한 표현 우리는 아니냐. 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헤어져서 오해를 빚으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동지를 꺼내왔는데 민주당에서 마침 이걸 잘 됐다. 이게 국정농단의 증거다. 동지라고 했으니 이제까지 그러면 뭐 사사건건 다 개입했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침소봉대를 넘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무리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워딩을 가지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꼬리를 잡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헛발질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대선 전부터 뭐 서초동에서 뭐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서도 뭐 인사함 논란을 가지고 뭐 비서실에 개편됐는데 여기에 김 여사 입김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동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선거의 지지율을 따지고 뭐하는 영부인인 줄 알았는데 정무적인 감각을 가진 참모였구나. 내용을 보니까 약간 그런 판단까지 들어간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동지라는 용어 하나 가지고 뭐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수많은 소문들의 어떤 단어적인 귀결이 동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짧게 그냥 미국 정치권 속담 하나 인용할게요. 영부인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라는 게 미국 정치권의 그게 그 속담입니다. 영부인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어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확대 해석하려고 들면 늘 오해를 빚습니다. 하나 최종 평론가께 추가 질문 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답장을 안 했잖아요. 40통이나 받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혹시 안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이 동지라는 표현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굳이 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뭐 동지였는데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지라는데 답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혹시라도 이게 뭐 연관성으로 내가 엮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한동훈 후보도 이 정도에 대한 분별과 어떤 그런 언어 감각은 있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안 하는 게 좋겠다로 생각해서 안 했다고 봐야지 이런 단어들 때문에 피해갔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동지라는 표현이 정치권은 많지만 정치권 밖에서는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요. 이 여러 건의 문자 내용 중에 특히 15일 거 그래 마지막에 보낸 건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려는 듯한 뭔가를 좀 조율하려는 듯한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15일 거는요. 한번 부이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를 좀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5일에는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 푸셨으면 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인 25일 문자 메시지가 간 뒤에 물론 답장을 안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근데 나흘 뒤인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합니다. 이승환 정의중. 네. 김 여사의 저런 어떤 문자 메시지 중에 어떤 권유라든가 중재 노력이 달성이 된 겁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때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권을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서천 화재 때 그때 한번 만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뭔가에 대한 이 만남의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로 간 겁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저 권유가 김건희 저것 때문에 오찬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많은 권유 중에 한 번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문자의 시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복잡다단한 시간들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일단 15일에 이제 첫 번째 문자 갔을 때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일방적으로 내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비난 여론이 계속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 대해서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 미안하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7일, 18일 정도 되면은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마 저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시당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었어요. 17일, 18일 이때쯤이 아마 서울을 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마포 김경률을 이야기했을 때고요.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에 이제 세 번째 문자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23일에 넘어가면서 서천 화재 현장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일단락됐다라고 했을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만나고 특별 기차로 다시 서울로 상영할 때 그때도 좀 대통령께서 좀 분노를 표출하신 게 있었다. 그래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봉합됐다고 봤으나 또 다른 하나의 뭔가를 남겼다. 완전 봉합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날 바로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해서 이 동지란 표현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 옛일도 생각하면서 하자 뭐 그랬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5일에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전달이 돼서 당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로 이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한번 이루어지는 부분들 보면서 그래도 읽고 답장은 안 하지만은 메시지는 전달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은 15일 문자 내용과 25일 문자 내용 그리고 29일 실제 오찬을 한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5일 날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큰 소리로 역정낸 것에 대해서 그걸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승환 행정관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은 정치권에서 여권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좀 화해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봉합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XX 소리까지 나오면서 정말로 감정적인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뭐 정말 소위 말하자면은 상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25일 날 그거는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밥 한번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자, 이걸 놓고 본다면 이게 단순한 그런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화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 상황으로 수순까지 가는 그런 정치적 갈등에 이거를 막기 위한 정부적인 노력이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노력을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무적인 개입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과 소위 넘버1과 넘버2가 정말로 상소리 나는 소리까지 하면서 싸운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정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문자 내용이 이게 여러 가지를 지금 파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뭐 이 문자가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하나씩 뭔가 이렇게 논점들과 공방의 대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당권 주자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굉장히 약간 거칠어지고 날이 서 있거든요. 두 사람이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네거티브 마음먹고 할 말을 하려고 들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앞으로.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서로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거는 일단 지금은 일단 제가 선관위 자주 요청에 협조하는 그 기조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질문은 보시죠. 지금 이 문자 파동이에요. 과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승자와 패자,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는 각각 누가 되는 건가? 또는 결과적으로 누가 득을 보는 상황이 됐고 누가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됐는가? 이거를 써주시는 겁니다. 각각 써주시는 거예요. 자, 다 쓰셨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상한 이름을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쓰신 것 같은 분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거 약간 당혹스러운 답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여선운전행정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 일단 위에 득실수였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득점은 아무도 없다. 지금 없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모두가 다 죽는 길이다. 원희룡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파동 논란에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도 민주당으로부터 아니면 야권으로부터 아니면 전반적으로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었어?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론의 근거가 생겼다. 그전에는 그냥 말만 배신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몇 번이고 이거 다 내가 부덕한 소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동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답장을 안 했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근데 답장을 안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왜 나왔나 했더니 이때 전륜이 나온 것 같아요. 절교하자는 신호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선거에서 영향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의 캐릭터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아니 20년 동안 가까이 20년 동안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걸 같이 할 정치적인 동지로 한동훈을 삼아도 돼? 우리 보수 쪽의 리더를 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의심이 국민의힘 원내에서부터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득을 본 쪽은 없는 것 같다. 실은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쪽이 실이 아니냐,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인데요. 좀 특이하신 답을 쓰신 이승만 전 행정관은 위에 쪽 이름과 아래쪽 이름은 본인 이름을 쓰신 겁니까 혹시? 이거 무슨 뜻으로 쓰신 겁니까 지금? 이 사태로 득을 보신 쪽은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쓰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우리 이상훈 앵커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언론이 왜 득을 봤습니까? 이 지금 문자 몇 줄 하나로 지금 며칠 동안 모든 뉴스를 잠식하고 있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뉴스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이 부분만 가지고 30분 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득을 본 쪽은 언론인 것 같고 가장 손해를 본 거는 바로 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참담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당이 이런 문자 논란에 빠져야 되는가? 맨 처음에 전당대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흥행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 흥행을 넘어서 너무 흥행이 되는 겁니까? 당을 지금? 불태우고 집어삼킬 만큼 원 이 상황이 저는 우리 진영의 우리 당의 정치인 그 누구라도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쓰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쓰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박찬 교수님은 득을 본 쪽과 타격을 입은 쪽을 쓰셨는데 답을 좀 다르게 쓰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비슷합니다. 지금 여권이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 폭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에 유난 갈등이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해석이 민주당에서도 일부 나왔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약속 대련 아니었어요.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하신 분들은 뭘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권의 지금 민낯이 구중궁궐의 암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 큰 소리를 쳤네 안 쳤네까지 역정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당장 장해찬 전 최고가 댓글팀이 있었네 없었네. 그다음에 영상이 나오네 안 나오네. 끊임없는 지금 수렁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누가 승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김 여사의 당무 개입 논란 나왔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정무 감각도 논란이 올랐습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쪽 쓰신 자폭은 지금 여권 자체가 지금 자폭 아니냐 이게? 그렇죠. 여기서는 자폭의 길로 가고 있고. 그럼 위쪽에 쓰인 공멸은 뭡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멸됐습니다. 공멸됐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엉망이다.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설명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승자 패자하면서 각각 쓰셨는데 승자에 민주당을 쓰셨어요? 민주당이죠. 이
이 아수라판에서 남는 장사한 건 민주당이죠. 보십시오. 동지란 단어 하나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슬슬 언론에 흘리는 오늘 뭔가 문제 삼는 그렇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 좀 더 까봐라. 더 공개해봐라. 더 내봐라. 지금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뭐 축하 누구가 되든 축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죠. 저는 이번 여기서 남는 거는 여권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이건 없고 뭐 다들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민주당만 득본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패자는 왜 여권 전체냐. 자, 이번 전대에서 누군가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서로 자해 정치를 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행사되겠습니까? 컨벤션 효과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퍼포먼스로 인한 무슨 뭐 순기능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후과는 뭐냐? 여권 전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율이 계속 안 뜨면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거 봐라. 그 대통령실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새로운 리더십 형성했다면서 왜 안 되는 거야? 여권 전체가 저는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지금 참 참담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냉정하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들 좀 해주셨어요. 과연 누가 지금 이 사태로 득을 보고 누가 타격을 입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 역시 관련은 있는데요.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한은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닐까요? 한 댓글팀 의혹을 꺼낸 친윤. 이제 뭔가 더 의혹 제기, 폭로전 뭐 이런 걸로 지금 연장이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요? 일단 댓글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거 문자 속에 있었던데요. 일단 그거 좀 내용 좀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가 보낸 한동훈 전 위원장께 보낸 이 문자 메시지 중에 댓글팀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 위원장님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 들었다. 모든 걸 걸고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서 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니까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친윤으로 꼽히는 인물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 법무부 장관 때부터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또 약간 새로운 의혹 제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 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뭐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예를 들면 뭐 저한테라도 뭐 지금 댓글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라든지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때는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런 댓글이 돼서 뭐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와 같은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 최종 변호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댓글팀 뭐 이런 걸 언급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맞불을 놓는 형태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장관 시절에 뭐 여론 조성하는 팀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저런 자기가 경험이라고 보고 듣고 굉장히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팩트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보면은 사실 여권 저 정치인 중에서 지금 저렇게 뭐 7만 명, 8만 명 팬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때 제가 알기로는 법무장관 때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 보수 우파 쪽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다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호적인 이제 댓글들을 달아준 걸로 아는데 과연 그럼 그걸 댓글팀으로 볼 것이냐. 자발적 팬덤 현상에서 우호적인 어떤 여론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이걸 팀으로 보고 누가 관리했다는 걸 봐냐. 이런 걸 관리하고 지난번 우리가 드루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팀을 운영한다? 저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장해찬
전 최고가 뭘 경험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본인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요, 이 문자 내용,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문자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에 부합하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약간 압박성 폭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보시죠. 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두기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공격력이 워낙 높다 보니 그걸 대치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선택해서 그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뭐 던킨 도너츠 관련된 이슈 해명할 때 만약 김건희 여사와의 그 텔레그램 받은 게 사적 소통이나 일방적 일십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저와도 그런 소통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압박하고 약간 공세하는 설명이네요. 박상현 교수님, 그렇다면은 저 던킨 도너츠 뭐 커피 이게 그럼 장관 시절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뭔가 이준석 의원을 좀 이렇게 뭐 이른바 좀 마크를 해달라 자기한테 부탁했다. 이거 여전히 총선 때 앙금이 짙게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총선의 앙금이 잊혀지지가 않겠죠. 정치인들이 척을 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천입니다. 누가 나 공천 떨어뜨린다? 공천 날 배제시킨다? 그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당연한데 문제는 말의 신뢰성이에요. 댓글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구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아까 제가 지금 여권 정체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자폭 그런데 이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마크 요청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봐라. 이 정도로 나한테 요청할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사심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때 장관 시절인데. 그건 장관 시절부터 대선 나오려고 경쟁자들 지금 제낀 거 아니냐. 이런 사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저격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폭로가 나올지 사실 여권이 이거 간단치 않은 지금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터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도 이 댓글팀 이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이거 뭐지 하고 보다가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이상한데 지금 계속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자 파동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쟁자인 당권주자들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두고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해당 행위다. 한동훈 변명 옹색하다. 그다음에 원희룡 한동훈 전대 개입으로 몰아가는데 이거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는.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거요 운영했다면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리고요 집권여당 당무 개입 당연히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렇게 또 가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 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선홍 행정관. 문자에 포함된 이 댓글팀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또 아까 뭐 동지도 그러지만 이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뭔가 야당에 빌미를 준 셈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문자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 댓글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든 한동훈 후보든 여론 무슨 조성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불법성, 위법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서로 양측에서 분열하기 위해서 또 내분 때문에 댓글팀을 서로 운영했다는 것을 스스로 약간 밝힌 셈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굉장히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은 사실은 친윤그룹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새로운 주제를 약간 던져준 것 같아요.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 더 지금? 추가시켜 준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사주도 있고 뭐 한동훈 후보 뭐 관련해서 자녀 문제도 있는데요. 예. 이 댓글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 전대 기간 동안에 실제로 뭐 장해찬 최고가 관련해서 예. 지금 계속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 후보 측에서 반박하며 증거를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폭로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환 전행정가. 네. 김건희 여사가 밝힌 그 댓글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했죠. 그런 일 없다. 네. 이거 부인했는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론조성팀 장관 시절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야당한테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야당한테 무슨 빌미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 댓글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장 동원팀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 한동훈 후보가 어디 토론회 가거나 연설에 가면 그 앞에서 현수막 들고 이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은 현장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어디 가면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측의 뭐 방송 패널들 이런 분들이 어디 유튜브 나간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이 와가지고 뭐 패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거 댓글을 엄청 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위드은이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한동훈 후보 일정 공개해놓고 예. 한동훈 후보 측 패널들 그 방송 나가는 일정 공개해놓고 예. 가서 우리가 댓글로 응원해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조직화된 사적 세력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그냥 일반 세력입니다. 그럼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과장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맨 처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제가 댓글팀을 동원해. 근데 여기에 우리 그 장해찬 최고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도 댓글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저 댓글팀은 뭘까요? 사람들 많이 잊으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과 건희사랑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팬클럽 합치면 그것도 한 10만 명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10만 명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 엄청난 그 세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의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한 사무실에 모여서 아이디 10개, 20개 돌려가면서 예전에 민주당식의 그 댓글 공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50대, 60대 주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이런 분들이 단톡방이라든지 카페 게시글을 보고 와 이거 좋은 댓글 달아주자. 이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해주자. 이러한 자발적 지지 세력을 마치 동원되고 조직화된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제기한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자기한테 이준석 마크 좀 해달라. 강하게 좀 쳐달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때는 그 장해찬 최고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정부의 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라고 볼 수 있던 거죠.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준석 당시 그 전 대표의 이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누가 스피커가 크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얘기할 수 있지? 라고 뭐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한다면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집거 기간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우호적 감정이라던가 혹은 어떤 정치적 동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고요. 그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는 정치권에서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그 정도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선호 정정관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 관련된 얘기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꺼내놓은 거는. 장해찬 최고가 지금 아직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안 낙선이 됐죠.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해찬 최고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윤 아니면은 용산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자 관련된 문제에도 가장 먼저 문제 부합한다. 내가 가서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뭐 폭로죠. 지금 댓글팀 운영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친윤에서 전면전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거칠어지는 겁니까? 이게 또 다른 갈래를 뻗는 것 같죠? 자, 다음 주제는요. 갑자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자 관련된 이 문자 파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갑자기
서로 대립하고 설전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 주제 가보죠. 유승민의 길 말하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코박콩.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코박콩이요? 코박콩.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이 문자 뭐 이런 거 파동한 이 전체적인 상황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다시 저격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성공한다면 뭐 실패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전망을 써놨는데 앞에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한동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 왜 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코박콩이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코를 박은 홍준표의 줄임말이 코박콩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에 인사하는 모습인데 거의 90도로 꺾여서 막 인사하는 모습. 지금 사진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테이블에 그리고 저 옆에도 거의 이렇게 허리를 90도 인사하는 게 있어요. 다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저런 모습의 사진 2장을 올리더니 코박콩 이렇게 또 받아친 겁니다. 자, 그럼요. 2022년에 나왔던 이 모습이라 그러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장이 되었는데 집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지금 정신 없으실 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인사 말하다 이렇게 인사한 거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야외에서 또 거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인데 박지원 교수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유승민 전 의원이 파고들었어요 지금.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배신자 얘기를 꺼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지지 않고 코박콩, 아부꾼 이렇게 이제 받아친 겁니다. 지금 여권의 이 전대를 보면은요, 전대를 권투로 비유하면 링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링에서는 글러브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뭐 김 여사 문자라고 하는 링 바깥에서 막 의자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때리고 지금 링 경기장 바깥에 지금 대구에서까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권의 4분 오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뭐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권의 대분열 아니냐.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하나의 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코박콩 뭔가 이제 받아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응이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둥지를 옮겨 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배신자 판치는 시대가 됐다. 최수영. 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다른데 아주 홍준표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웬만하면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만 때립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피해가. 왜냐하면 본인의 활약을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대권 경쟁자는 한동훈이지 다른 사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만 사라지면 이제 말하자면은 여권에서는 자기와 겨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꺼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자해 정치라고 봐요. 이게 여권에 자꾸 결국 지금 당권 주자들의 이 문자 논란도 결국 배신이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과는 사실 곁가지고 결국 이게 당신은 배신의 길을 가는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현명한 주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코박콩이나 사진 꺼내놓은 건 그겁니다. 당신은 실질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하방한다면서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지자마자 대통령 따로 만나서 대통령에게 뭐 말하자면 아부하는 그런 정치인이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피하면서 다시 배신자론을 꺼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이 전대에서 본인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배신자론을 계속 불을 지피고 가겠고 한동훈만 사라지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여기 패널 분들이 계속 이건 뭐 자폭이다. 이거 다 여권 전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질문 좀 해볼까요? 여선홍 행정관 일단 이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지율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여전히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 대표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 극한의 갈등 이거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극대화될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공개를 어쨌든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승부수 같은데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탄핵 이야기 그러니까 그 뭐 탈당 이야기, 탄핵 이야기 나올 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것이냐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산에서 생각은 한동훈 후보는 1월 달부터 나랑 절윤했어. 그리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서 탈당 이야기니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한동훈 특검법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한동훈 특검법을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이거 하라고 부추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좀 사그라들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갈래를 뻗치면서 더 극대화되겠습니까? 진흙탕에 빠졌을 때 한 발만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예 이끌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이렇게 된 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 아예 그냥 다 들춰내고 이참에요? 네, 이참에 다 들춰내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왔던 그 음해와 음모와 선동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탄핵 문제 지금 이 전당대 판안을 그냥 다 펼쳐놓고 누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거를 화합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가야지 이것만 우리가 일단은 더 이상 논란되면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가자, 이것만 끊고 가자라고 가면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 벌어졌을 때 그냥 대청소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청소하다가 기둥이 뽑히고 무너지고 그럴 걱정은 안 하십니까? 그럼 새로 지어야죠. 그거 못 견딜 정당이라면은 정당하면 안 되죠. 이참에 그냥 다 나와라 지금 문제점 다 보겠다 지금. 굉장히 강한 말씀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거 여선홍 행정관 지금 두 분이 장외에서 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내의 당권 주자들도 격돌을 하는데 장외에서 굉장히 이제 묵직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거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는 분들은 아니냐고 얘기까지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점점 거칠어지는 싸움에 뭔가 가담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정 벌이면 이거 누가 더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정치 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과 유승민의 배신자론을 아예 일치키고 세기를 박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 아까 끝났으니까 한동훈 가면은 그 다음에 주자들 하나씩 그냥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떠오를 수 있는 주자들 유승민도 잠재적인 주자이겠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뭔가 견제구를 굉장히 일찍 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거 장외 다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일 텐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공천 관련 근거 없는 얘기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 관련해서 무슨 가족들과 논의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원희룡, 네거티브 중단하고 비전 정책 얘기하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굉장히 이미 거칠어져 버렸어요. 속보 2가지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들 지금 계속 잡혀 있는데요. 오는 11일에는요, MBN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MBN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쯤에 토론이 한참 진행될 겁니다. 예고해드립니다. 자, 여당 상황 좀 여러 가지로 깊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정치권에 꼭 이 주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탄핵 사유에 대북 확송기 재개가 있다. 네, 이게요. 대북 확송기 재개한 게 탄핵 사유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요? 그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글들이 있고 거기에 동의 숫자가 뭐 100만 명이 나왔다 이런 거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을 민주당이 가지고 와서 지금 상임위 중에 하나의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오늘요. 그래서 무슨 관련 청문회 계획서도 제출하고 채택하고 뭐 이랬거든요. 오늘 법사위 여야 격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드린다니까요. 자, 검토 보고해 주세요. 예, 정경호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예.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왜 중지합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 이걸 웃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된 어떤 계획서를 이제 민주당은 채택하려는 그 과정이었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 이제 반발하는 그 과정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발언 중지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오늘 법사위에서 뭔가를 의결을 통해서 채택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전 법사에서 받은 거예요. 민주당이 뭐 주도해서 받아서 자, 탄핵 청문회 열겠습니다 하면서 1차, 2차 청문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청문회에 나올 증인을 채택한 겁니다. 오늘 계획서 채택이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19일과 26일 각각 잡았는데 여기에는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러니까 이때는 최해병 중지 사건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여기를 이 두 인물을 포함한 여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나오라고. 최수영 평론가. 네.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오늘 민주당 주도로 채택을 했어요. 일단 참석하겠습니까? 증인으로?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그 법사위가 의결한 이 탄핵 말하자면 조사위 구성 자체가 이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20만 명 넘게 청원했기 때문에 청원 요건을 갖추어서 이걸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청문회를.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적시된 사안은요. 그 공무상 비밀,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 등은 청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법과 청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거.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5만 명 이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동행명령서를 발부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건 그 위법의 말씀이네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참여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청문회도 그래요. 7월 19일 날 하는 거는 최혜병 사망 순직 사건입니다. 일주기 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날에 맞춰서 하는 그날이 거고. 또 그렇군요. 그다음에 26일 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검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풍이 부니까 이걸로 한번 물타기 해보자. 제가 보기에 탄핵은 안 갑니다. 안 가지만 이걸로 인해서 망신 한번 주고 치고 빠지기 전략을 민주당이 하자는 건데 이렇게 정말 이런 완력을 조자령 헌칼 쓰듯이 이렇게 완력 쓰라고 170석 준 거 아닙니다. 저는 법사위가 좀 굉장한 저는 폭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교수님은 오늘 증인 채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전국의 핵은 최상병 특검, 김여사 특검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도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략이 간단해요. 모든 권한과 기회를 활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치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청원에 대한 기회를 잡았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어차피 5만 명 넘으면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치상병 수사 외압 사건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 열겠다는 거고, 그리고 김여사 특검 아직 이제 다시 재발의 통과 안 됐지만 이것도 올라가면 또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이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미 실행됐고 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이 거부권과 맞서 싸우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법리적으로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사 끝에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한다. 이러면서 장을 갖다 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론전을 펼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찬원 의원님,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는 민주당 역시 출석 안 할 것을 예상하면서 혹시 채택한 건 아닙니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청문회의 주제가 원래 탄핵 청원에서 이 청원인이 올린 거는 크게 보면 4개입니다. 하나는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 그다음에 김여사 관련 논란, 일본 굴종 외교,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이건데 이 중에서 2개를 핵심으로 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요 2개를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거니까 안 나오더라도 7월 26일 날에는 김여사 관련된 의혹을 다시 재점화하겠다. 민주당의 의지는 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가 뭐 만만치 않은 상임으로 최근에 뭐 부상을 했죠. 이런 가운데요, 이 국회에 올라왔던 이 탄핵 청원 속에는요,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 몇 가지가 돼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겁니다. 5가지 정도 사유돼 있는데 뭐 해병대, 해병 관련된 거, 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뇌물수수,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를 주장했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라고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일단 이승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저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청원을 한 당사자 누군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내려고 알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내가 이거 청원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국가보안법 이적행위 등의 전과 5범의 전과자입니다. 저런 사람의 청원을 가지고 어떻게 제1야당이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물론 저 사람이 청원하기는 했지만은 나머지 100만 명의 국민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이적행위를 했던 전과 5범의 사람이 대북 확성기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의문입니다. 과연 저 사람과 저것을 받아서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국가관 자체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이 요즘에 국회법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조롱할 대상으로 하는 탄핵에 대해서는 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진짜 국가기관과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에 자신이 있다면 검사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이 탄핵 청원에서 이대로 하자고 하면은 민주당도 정말로 자신 있게 저는 맞다이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불체포 뭐 은어까지 쓰시면서 지금 막 열변으로서 지금 불체포 녹취하고 특검 계세요. 포기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국민 소환제 받아들이고 들어오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갑질의 모습은 국민께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도 내놓고 하는 게 있어야죠. 검사도 탄핵하겠다. 이제 판사도 탄핵하겠다.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하면서 본인들의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모습 자체가 저는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탄핵소추안 청문회 하실 거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들어왔던 147만의 탄핵 청원,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 청원이었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와서 5만 이상이 동의해서 소위로 넘겼던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2건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이거는 탄핵안 건이 안 된다 하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정쟁용으로 이렇게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하신 셈이 됐어요. 민주당에 계신 여선홍 행정관께 지금 특히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답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는 이제 뭐 우선은 이게 민주당 안이 아니라 이게 청원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절차법에 의해서 이게 뭐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게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국회가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실제로 이 국민의 130만 명에 대한 국민의 청원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추려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자체를 민주당이 이 사안을 다 동의해서 지금 이거를 심사하고 아니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그 조사한다,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면은 약간 오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청와대 청원에 뭐 140만 명 넘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물으셨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탄핵을 소추할 만한,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발의할 만한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청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 청원의 내용 가지고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탄핵 얘기가 어느 순간서부터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묵직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한 표현인데 정치권에서 너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다 그러네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자.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에 뭐 얘기하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나경원, 김 여사 사과의 뜻 명확히 밝혔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 보죠. 한동훈, 김 여사 사과 의사 없다고 전달받아. 이거 완전 또 다릅니다. 지금요. 반응들이요. 더 보죠. 원희룡, 정치 잘 모르면서 최선 다한 한동훈의 감사. 이게 칭찬입니까? 지금 비판. 감사는 감사인데 정치 잘 모르면서 최선 다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하나 더 보죠. 한동훈, 세 분은 왜 한 번도 전국 유세 지원 안 했습니까? 총선 당시에 선대위의 위원장직 맡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이걸 또 따져 물었나 봅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졌습니다. 거칠어지는데요. 만만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병원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 이렇습니다.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시청역 부근에서 교통사고 참사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 참사의 운전자. 당시 역주행했는데 일방통행 도로인지를 모르고 역주행했다. 이 뜻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차 조사했고요. 내일 2차 조사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오늘 경찰에서 언론에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가해자는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이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해요. 차량에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일단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근데 이분 버스 운전 경력이 많고 지금도 뭐 경기도 지역에서 뭐 운전하고 있고 과거에 서울 지역에서 했었고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다. 근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이쪽 지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일방통행인 것을 몰랐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뜻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에 들어간 것은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방통행으로 이제 모르고 들어간 다음에 당황해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가속 페달과 좀 오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가능성.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이게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오늘 또 알려진 거는요. 이 차량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는 길이라고 알려줬다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 맞습니다. 제대로 안 봤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또 알려진 것이 블랙박스에 우회전입니다라는 음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우회전으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는데 이 뭐 직진이라든지 좌회전 이렇게 다른 역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게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이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회피 운전을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과 회피 운전 여부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역주행을 한 것이 만약에라도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황을 해서 이제 뭐 페달을 오조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일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가속이 실제로 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가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역주행을 해서 이런 조금 참사가 발생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가속과 별도로 과실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가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 일단 사건을 재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실제로도 CCTV라든지 블랙박스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선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실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역주행 상태에서 본인이 이거 거꾸로 간 것 같다고 해서 뭔가 좀 위험할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적을 울려서 다른 운전자 또는 길에 있는 행인들에게 경고를 줄 법한데 경적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예, 지금 블랙박스에 경적 소리가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차들도 경적을 울렸으면 조금 더 피하기 용이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이 행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적을 울렸다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슨 경고음이 되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 경적을 울린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어떠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이제 결국에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에 있어서 이 과실에 대한 뭐 주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이번 이 사고요 이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예,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교특법 3조 1항에 있습니다. 교특법 3조 1항에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죄 자체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 이제 과실이 어느 정도이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인데 피해 정도가 워낙 중하다 보니까는 예.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중한형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급발진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급발진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일단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만약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 입증이 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급발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일 수 이 있다. 부분에 대한 과실은 당연히 잡힐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급발진이 없었는데 핸들 조작과 이 가속 페달이 오조작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과실은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이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일부의 과실이라도 잡힌다고 한다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뭐 질문을 받고 나온 설명 중에 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그 결과가 어떤 증거로 작용이 됩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이 수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허위의 진술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진실인 걸 전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참고 자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거짓말 탐지기다. 요것도 좀 하나 김성수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지금 시청역이 부근의 역주행 참사 관련해서 고의 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최근에 그 유족들에게 80만 원씩 청구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예, 이 당시 이제 시신을 이제 운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운구 비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이 운구를 했던 사설 그 응급차가 그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유족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예, 지금 현재 이 사설 응급차 측 입장은 이 부분 일단 청구를 하고 나면 뭐 보험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이 부분 이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는 청구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조금 유족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른바 차량 돌진 사고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내용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 3일에도 있었고요. 그제 오늘까지도 있었어요. 오늘도요. 근데 또 약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운전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대부분 또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네. 최근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급증을 한 겁니까? 아니 원래 있었는데 덜 알려졌던 것뿐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른바 수동 조작으로 이제 차량 운전할 때와 달리 이제 모든 게 이제 전자제어 장치가 보급되면서 예. 뭐 2021년에는 56건이었는데 2022년 76건, 그다음에 지난해는 117건으로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현행법상 이제 이게 사고자,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걸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사고가 나면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좀 그 온라인상에서 봤더니 이 두 가지 사고 키워드가 있어요. 이른바 급발진과 고령 운전자.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번 시청역 사고 이후에도 3건의 사고가 났는데 다 급발진에다가 70대 이제 급발진 주장하고 70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연령주의가 좀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령에 따라서 뭔가 자꾸 대응이 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도의 문제를 풀어야지 어떤 여론의 문제를 풀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급발진 이게 정확하게 확인되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뭐가 움직임이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예요. 이 국내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이 가속기가 있는 가속 페달이 있는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가 설치되는 거죠. 그걸
그걸 권고할 예정이라 그래요. 이거 과거에 됐었는데 다시 한번 한다는 건데 제조사들은 좀 난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속살을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페달 채널이 있게 되면은 명백하게 누구 책임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만 규정을 의무화시키는 게 아니라 수입차들도 의무화할 수가 없어요. FTA에 어긋나거든요. 좀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험회사가 이 페달 채널에 들어간 것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런 어떤 선순환 효과를 우선적으로 노리고 요즘에 이 페달 블랙박스를 뭐 스스로 부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뭐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김성수 변호사, 제조사들이 약간 난색인 이유는 뭡니까? 예, 제조사들이 일단은 이 개발 자체가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단 이렇게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조사 측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강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제를 검토해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제조사에서 또 그 개발 비용도 들 것이고 또 개발이 의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량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페달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뭐 엔진의 동력을 끄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엔진이 그냥 저절로 멈춰버린다. 급발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맞습니다.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화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운전자 면허제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꼭 고령 운전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 면허를 이렇게 다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